다음은 명암을 통해서 어떤 드러나는 미술적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명암은 사물의 입체감을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입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떠한 둥근 것들이 있다라면 저게 한 손으로 잡았을 때 뒤쪽이 대충 예상이 된다는 거죠. 저 뒤쪽으로도 공기가 흘러가고 저 뒤쪽의 모양이 대략 어떤 모양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공간감이 느껴지는 거죠. 각각 공간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부피 안에 어떠한 부피를 가진 면적과 부피를 가진 어떤 공간 속에 어떠한 사물이 어떠한 모양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쪽과 이쪽, 위아래 좌우에 대한 거리를 느낄 수 있고, 또 그렇죠, 거리와 그 다음에 빛이 어떻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이 어떠하고 하는, 이렇게 느끼는 것이 공간감입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체의 입체감이나 부피,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흑백 사진을 보거나 흑백 TV를 보거나 흑백 영화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컬러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입체감을 느끼죠. 만화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흑백 영화를 찍어도 여전히 가깝고 멀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 유추하기도 하죠. 입술 부분이 약간 검게 표현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저기다가 빨간색 루즈를 칠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리고 밝고 어둠이 차이가 심해서 이렇게 반짝반짝 한다 보면, 저것은 아주 반짝이는 옷,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흑백의 명암은 물체의 부피, 입체감, 공간감, 이런 것을 드러내준다는 얘기고요. 둘째는 명암은 사물의 어떤 공간을 표현해 줍니다. 그건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그림자가 생기고, 빛이 과 백이 생기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가 생기면 이것이 어떠한, 앞쪽에는 밝은지 뒤에는 또 어두운지, 밝고 어두움, 그 다음에 어느 쪽에 빛이 들어오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질감이 어떠하는지, 이런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표현해 준다는 얘기죠. 셋째, 명암은 사물의 다양한 어떤 형태나 모양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림자를 볼 수 있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체적인 어떤 요소는 요철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빛의 직선 운동을 통해서 바로 그 요철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빛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 이런 차이에 의해서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형태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밝음의 빛이 들어와서 사람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화적인 이미지하고 좀 틀리죠. 선으로 설명된 느낌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여하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거 보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느낌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많이 활용해서 또 이 미술에 응용할 요소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흑백의 어떤 명암을 가지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사물을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만질 수는 있는데 직접 보지는 못하죠. 이 사물을 본다는 것, 어떤 사물을 본다는 것은 이 사물에 비친 빛을 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엄밀히 따져보면. 그래서 어떤 빛의 방향이라든가 빛의 또 어떤 밝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사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상징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모습도 그냥 그 모습이다라고 그냥 고정적으로 생각할 뿐입니다만, 실제를 보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빛의 양이나 방향 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모양이 다르고요.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거 보면 빛을 이렇게 반쪽만 줬을 때와 전면으로 줬을 때 느낌이 다르겠죠. 빛을 정면으로 때렸을 때는 굉장히 밝은 느낌을 주죠. 우리가 흔히 얼짱사진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빛을 정면에서 후라시를 빵 터뜨려주게 되면 밝음과 어둠의 차이가 아주 굴곡이 심해지고 잡티 같은 게 제거가 되죠. 밝음도 아주 밝아져 버리니까. 그러면서 얼굴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도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그 사람 실제 느낌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속지 말자, 무슨 조명빨, 화장빨 이런 얘기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물의 크기나 이 모양들을 아주 심하게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도 빛의 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그대로를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물의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기보다는 그 사물의 어떤 그림 밝음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상을 보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밝고 어둠이 만들어내는 이런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느낌이 듭니다. 아주 엄숙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좀 밝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오로지 밝음과 어둠,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연출해낼 수 있고, 또 이런 것이 또 사람들한테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인식되어지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느낀 감정, 이런 것을 뭐 이미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현대는 이미지의 시대라고 얘기할 만큼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뭐라고 해야 되나, 머리로 그냥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것은 저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야, 또 저것은 이런 현상이야,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뭔가 감성으로 느껴가는, 그러니까 감성이라고 하는 건 몸의 체계 아닐까요? 머리의 체계도 물론 가능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몸의 체계에 가까운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정확히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설명문이 아니고 감상문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이것은 꽃을 보고 꽃은 이렇게 꽃잎이 몇 개고 또 수술은 몇 개, 암술은 몇 개, 또 물관 체갈은 몇 개, 이런 식으로 설명해가지고는 이미지 느낌이 안 나죠. 마치 저것은 가녀린 어떤 소녀의 모습을 닮았다, 이렇게 이미지로 전달하는 어떤 느낌, 감상문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진짜고 가짜고 이런 것에 고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미지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이미지를 또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이미지는 또 자기만의 어떤 이미지, 자기가 창조한 이미지, 이런 것도 또 가능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개성과 다양성들이 만들어지고,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어떤 창조물, 우리가 미술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한마디로 이렇게 보여주면 이런 거죠. 이런 장난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손 모양을 만들어서 그림자 놀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동물의 모양처럼 닮았죠. 개 모양을 닮아서 있고, 이거는 무슨 독수리 모양, 새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도 이것을 보고 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손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새의 형상, 새의 느낌을 가져가는 거고, 거기에 소리와 약간의 동작을 보여준다면 더욱더 그렇게. 근데 어느 게 진짜일까요? 손이 진짜일까요? 독수리가 진짜일까요? 그 아이들이 많이 느낀다면 어느 게 진짜라고 느낄까요? 그래서 우리가 미술 작품을 바라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누구와 닮았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저거 똑같이 생겼다, 사진하고 똑같이 생겼다. 물론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칭찬입니다. 사진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것도 칭찬이죠. 그런데 사진을 그린 건 아니죠. 사진을 똑같이 표현한 것도 아니고 사진처럼 그리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떠한 형상이라든가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그림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림 감상은 의미가 없죠. 다시 말해서 삽을 그렸는데 삽과 똑같다, 안 똑같다, 그런 게 의미가 있습니까? 꽃을 그렸는데 장미를 그렸는데 장미다, 장미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나, 이런 이야기를, 그런 어떤 반응을 얻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미가 어떤 의미, 어떤 이미지를 주는가, 이런 게 중요하죠. 삽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떻게 인식되어지는가,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감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미지의 덩어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느끼고 또 생각하고 하는 것이 곧바로 그림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아주 놀라운 이미지를 만드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또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속에는 질서도 존재하고 또 상징성도 존재하고 남들의 규칙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기를 배우는 것은 그렇게 어찌 보면 허상같이 보이고 어찌 보면 이렇게 애매하고 그 다음에 감성적이고 그냥 남들 하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데도 막상 그걸 해보면 되지 않는 그런 걸 많이 알 수 있죠. 그 속에 숨어있는 어떤 내재되어 있는 질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본기를 또 공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물을 보면서 이 사물을 이미지화 시켜야 됩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이것을 결국 그림 그리기는 이미지를 창조하는 과정인데 그 대상이나 현상을 이미지화 시키는 과정이 어떻게 그것이 이미지화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림을 그려낼 수 없겠죠. 우리가 흔히 좀 제가 구분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닌데 그림에서 그 미술적인 기능을 우리가 미술적인 요소를 사용하고 미술적 기능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단지 기술을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간판을 그리시거나 영화 간판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영화 이미지 간판, 영화 포스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기술도 상당히 뛰어난 기술입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그래픽 실사 출력 이런 걸로 다 바뀌었습니다만 한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영화관에 가면 큰 이렇게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려진 영화 배우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보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 정말 잘 그린다. 우리가 과연 저렇게 그릴 수 있을까? 전공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만큼 인물을 그려낼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보다 더 잘 그려낼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상당한 기술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예술가라고 부르지는 않죠. 물론 일부의 팝아트 쪽에서는 그것을 또 예술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과 기술과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품이라고 하는 그 안에 어떤 정신적인 영역들이 이렇게 합쳐져야지만 우리가 하는 예술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어떤 사물을 똑같이 그려낼 수 있어도 그것이 똑같이 그려내면 뭐하겠어. 지금 이 시대에 디지털 카메라의 시대고 그야말로 수많은 디지털 카메라가 실제 똑같은 사진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작품이 되지는 않죠. 물론 그렇죠. 그것은 어떠한 이미지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어떤 예술적 가공이라고 하는데 미술적 가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움으로 탄생되지 않으면 그냥 소스나 아니면 주 원료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배추와 물을 가지고 김치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원료일 뿐이지 김치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사물의 흑백 이미지 만들기 과정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술작품은 아주 이미지가 아주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는 어떤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감각적으로 굉장히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사물의 모양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느낌들을 충분히 수용을 하고 그것을 어떤 질서 있는 체계로 바꿔낼 수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색상으로 인식을 한다 그랬죠. 이것을 색깔에 있는 사물을 흑백의 이미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극단적인 밝음과 극단적인 어둠, 다시 아주 최대 밝음과 최대 어둠이라고 하는 어떤 명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들, 이것으로 이미지를, 색상을 버리고 이것으로 바꾸게 되면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흑과 백의 미묘한 조화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어떤 느낌보다 전혀 다른,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근원적이면서 굉장히 또 어떤 상상을 충분히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느낌,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고, 그것은 흑백의 개념으로 또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또 이런 말씀도 드렸죠. 바로 흑과 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극단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극단적인 어떤 명암을 가지고 사물을 표현을 하게 되면 명암의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기도 하거니와, 그것이 새로운 이미지나 새로운 어떤 느낌을 만들어낸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컵이 있다라고 하면 컵을 밝과 어둠으로 크게 분리를 해버리면 그 컵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쓰임새나 느낌들을 탈피해서 전혀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입체감을 내는, 흑백 자체가 입체감을 내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도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암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단적인 밝음과 극단적인 어둠으로 이 사물을 분리를 해서 새로운 어떤 기준점을 만들고 새로운 느낌으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극단적인 밝음과 극단적인 어둠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명암 표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떠한 그 역할을 하고 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암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실기를 진행을 할 텐데요. 실기에서 그 극단적인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가는 이런 훈련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이 이미지를 지금 밝음과 어둠 두 가지로 이렇게 선으로만 한번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아주 검게 새카맣게 한번 칠해 보십시오. 연필로 직접 교재 위에서 한번 칠해 보시면 전혀 새로운 느낌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느낌이 나왔습니다. 전혀 느낌이 다르죠.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이런 느낌에서 이렇게 느낌으로 바뀌는 거죠. 보면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잘 보시면 자, 눈 안 보이지 않죠? 눈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면 콧구멍 이런 것도 잘 그리는데 이런 것도 보이지 않고요. 또 머리카락 모양이 이쪽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하지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사람이 분명히 손을 들어서 이렇게 빛을 가리면서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의 느낌이 오죠. 근데 실제 느낌하고 좀 다릅니다. 이런 것이 하나 이미지화 과정이고, 이것이 또한 밝음과 어둠의 기준, 밝음과 어둠의 어떤 양극단의 기준이 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중간 명암이라 3단계, 우리가 5단계 해봤죠. 이런 식으로 색깔을 채워놓으면 그것이 하나 입체감을 형성하는데, 입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에서 극단적인 밝음과 어둠으로만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를 축출해내는 이런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본 적이 별로 없고, 또 사물을 그렇게 보기도 힘들죠. 아주 강렬한 빛을 때려서 연출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명암을 보지도 잘 못할 뿐더러, 우리가 가끔 영화 포스터라든가 혹은 어떤 광고 이미지에서 가끔을 보긴 합니다만, 그냥 강렬한 인상으로만 남아있지 그것 실제로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아주 고도의 자유책임은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익숙하지 않고 또 몸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으로 사물을 극단적인 흑백의 이미지로 바꿔내는 것도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심지어는 또 사물의 어떤 특성을,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 또 어떤 데는 시기가 좀 암울한 시기는 어둡게 어둠을 많이 주거나, 또 좀 밝은 시기에는 빛을 좀 많이 주거나, 이런 식의 어떤 시기라든가 문화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또 이 사회적으로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사회를 반영한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이미지라고 하는 건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몇 점이다, 이렇게 점수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어떤 데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느낌이 잘 맞으면 그게 좋은 거고, 또 남들이 열심히 원리에 따라 정확하게 하긴 했는데 그 느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잘 못한, 이런 식의 아주 애매한 것이 작동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아무튼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사물에서 밝고 어떤 극단적인 밝음과 극단적인 어둠으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이런 연습을 좀 해본다면 이것도 약간의 응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몇 가지 기준점을 제시를 합니다. 극단적인 밝음과 극단적인 어둠으로 이 분리를 하려면 보통의 그 이미지는 명암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밝음, 아주 어둠도 있고 아주 밝음도 있지만 어정쩡한 중간 명암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아주 뭐 많게는 우리가 만약 명도 단계로 얘기한다면 7단계, 8단계, 뭐 9단계 아주 수많은 단계들이 복합적으로 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져 있는 것을 과감하게 무시하고 오로지 밝음과 어둠 이 두 가지로만 딱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주 기계적인 방법으로서 49%와 51%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것은 저는 뭐 컴퓨터 그래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조정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쉽게 나오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49%와 51%의 원리는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는 얘기죠. 조금이라도 밝으면 밝음으로 몰아주면 됩니다. 한쪽으로. 조금이라도 어둡다면 어두움으로 몰아준다는 얘기죠. 오로지 밝은 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흑백 논리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죠. 둘 중에 한 개밖에 없다.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극단을 만들어내는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냉철해야 됩니다.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그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사회가 그 양극단만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은 아니죠. 좋은 일은 아니고 그 안에 다양한 어떤 그 중간에 어떤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풍성해지고 또 다양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진리라든가 어떤 원칙을 잡을 때는 아주 명쾌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살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혹은 사람을 살상하는 행위는 극단적인 밝음과 극단 어둠을 나누는 것처럼 명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준이 명쾌하게 있어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도 해보고 또 여유도 좀 만들어내고 그런 거 아니겠까요? 우리가 자유라고 하지만 그 자유가 무제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사람의 어떤 물건을 뺏을 수 있는 자유,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니다는 거죠. 그 명쾌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 기준은 물론 올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또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기준을 만드는 일은 기준을 만들 때는 복잡한 어떤 이런 것은 좀 무시하고 명쾌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죠. 51% 조금이라도 어둡다면 어둠으로 몰아주고 조금이라도 밝다면 밝음 쪽으로 몰아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목 부분 보면 이렇게 반사광이 좀 들어와서 좀 밝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어정쩡하죠. 이런 옷 부분도 이렇게 좀 중간에 명암이 보이고 또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어정쩡한 명암이 보입니다. 코 부분도. 이것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딱 분리를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주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조금이라도 밝게 어둡게 느껴지는 건 전부 어둠으로 처리를 다 했습니다. 이런 것도 어둠 쪽으로 가깝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어둠 쪽으로 다들 이렇게 몰아준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걸 나는 밝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명암 형태를 잡을 때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에 선 격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으로 형태를 잡는 연습을 했을 텐데 명암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선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관념적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선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사람의 뒤통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이 사물이고 이쪽이 공간인데 이것과 이것을 선으로 인식하지는 않죠. 이것은 하나의 색깔, 밝은 어둠으로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입체감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결국 밝고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의 경계선을 단지 우리가 이것을 경계선이라고 하자라고 했던 어떤 약속에 불과하지 그것이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실제감을 내기 위해서는 선을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사물이 있다면 이렇게 형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게 보조선 개념이죠. 여기에 어둠을 칠한다면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는 이 경계선 자체는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건데, 어떤 모양을 잡아갈 때는 선이라는 보조선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면 이 눈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것을 보면, 자, 이것은 선이 끊어져 있죠. 이렇게 끊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이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세 점이 만났다고 표현하고 끊어졌으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밝음과 어둠을 지금 칠해야 되는데 밝음 구분을 했는데 밝음이냐 이게 어둠이냐는 경계선이 명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시작점이 있다면 끝점이 있어야 됩니다. 끝점과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끝이 딱 연결됐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해서 끝까지 딱 연결됐습니다. 요 안도 물론 시작도 끝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야 여기를 밝음으로 칠한다면 놔둔다면 여기를 어둠으로 칠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만나 있으면 여기가 밝음, 여기 어둠이면 여기는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한 어떤 방식이고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끝 지점까지를 반드시 연결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유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자, 머리카락 색은 좀 어둡습니다. 피부색은 좀 밝고요. 또 이렇게 이런 색들은 뭐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각각 사물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깔, 명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배려를 하다 보면 밝음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리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죠. 도대체 머리카락에 있는 밝음과 혹은 어둠과 피부색의 피부에 있는 어둠이 도대체 어떻게 맞는지 잘 애매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겹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오로지 명암 체계에 의해서는 밝고 어둠으로만, 명암 체계에 의해서 오로지 밝고 어둠으로만 구분 무시하고 머리카락이든 머리카락이 옷하고 이렇게 있으면 옷하고 머리카락은 구분이 되지만 이것을 분리시키지 말고 명암의 질서에 의해서만 밝고 어둠을 그대로 붙든 그게 떨어지든 관계없이 명암의 원칙만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형태가 나오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사진 이미지입니다. 보면 이게 피부죠. 볼 부분이고 여기 머리카락입니다. 이렇게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확연히.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배경이고 여기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지로 바꿔놨을 때, 흑백 이미지로 바꿔놨을 때 어떻게 되나요? 얼굴 부분하고 머리카락 부분이 완전히 붙어버렸죠. 전혀 관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머리 부분하고 뒤에 배경도 분명히 색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어둠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붙여버렸죠. 이렇게 과감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또 구분을 하려고 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기준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로지 밝음과 어둠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물의 모양이라든가 혹은 고요색 이런 걸 무시하고 전체적 흐름을 꼭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작가의 의지인데요. 이거는 그리는 사람의 의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는 사람의 의지는 무슨 얘기냐면 49%와 51%의 원리는 상당히 기계적입니다. 원칙적이고 기계적이라는 거죠. 그대로 적용을 시키게 되다 보면 내가 실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좀 너무 동떨어지게 나타날 수 있고 또 그것은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왜곡돼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의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의지가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고 싶다. 좀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을 텐데 기준을 앞에서 49%대 51%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기준에 크게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해서 약 한 20-30% 정도의 생각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밝음과 어둠의 차이가 80대 20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쾌하게 이건 밝음이고 누가 봐도 명쾌하게 이건 어둠인데 그것을 뒤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정쩡한 명암들 있죠. 어정쩡한.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을 조금 밝음으로 몰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건 조금 어둠으로 봐도 될 것 같지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정쩡하고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작가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30%라는 얘기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조금씩 이쪽으로 붙일 것인가 저쪽으로 붙일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를 한 것이고 이건 사람이 처리를 한 겁니다. 비교해 보시면 좀 차이가 있죠. 밑에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여기 보면 좀 대표적으로 좀 보기가 싫은 것들이 이 입술 밑에 이렇게 시커먼 어떤 근육들이 보이는 거죠. 이것을 이제 컴퓨터는 어둠으로 인식을 해서 이 부분이죠.
어둠을 인식을 해서 49%, 51% 원리를 적용하니까 여기를 어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 느낌이죠. 젊은 여성의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얼굴에 이쪽에 때가 묻거나 또 피부가 깨끗하게 보이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머리카락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머리카락이 어떤 머리카락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처리를 했고요. 이쪽 부분도 살짝 이렇게 밝은 부분을 사실 좀 약간은 어둠 쪽에 가깝다고 인식을 기계는 하지만 사람은 이걸 좀 밝은 걸로 처리를 한 거고, 옷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의 특징이 전혀 이렇게 했을 때는 특징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옷이 어떤 모양인지, 카라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 다음에 옷과 목이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이 좀 애매했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옷의 모양처럼 이렇게 주름도 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카라도 좀 만들어줘서 아, 대충 이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어깨선이죠. 이 부분도 비워서 어깨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작가가 조금씩 개입을 해서 실제의 그 기계적 느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원본 이미지보다 너무 이렇게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죠. 너무 설명문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아주 그 실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 실기를 진행을 해 가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습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대부분 사람은 이 둥글둥글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이 아주 90도로 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90도로 각이 졌을 때는 사실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이 구분을 하거나 혹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분을 해도 명쾌하게 밝은 어둠이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좀 둥글둥글한 부분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연필하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그림 그리기라는 행위 자체를 더하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칠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칠한다. 뭔가를 얻는다. 뭔가를 이렇게 더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덜어낸다는 생각은 아직 잘 못합니다. 기초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가는 게 덜어내는 과정도, 그러니까 빼기죠. 빼기. 더하기가 빼기죠. 빼거나 덜어내는 과정도 중요한 그림 그리기 중에 하나인데, 초보자들한테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처음부터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어서 초보자들은 자꾸 이렇게 뭔가를 얹으려고만 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밝고 어둠을 나눈 경계선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밝음과 어둠의 그 둥근 부분이 중간 명암이 있겠죠. 그 중간 명암의 중간 쪽을 이렇게 내는 것이 정확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과정에서 중간색을 칠하거나 또 색을 더 얹어가는 과정도 결국 칠하게 된다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어둠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밝음을 칠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결과물이 실제 내가 원했던 이미지보다는 더 어둡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실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경계선 부분이 이렇게 있다면 그 경계선보다는 조금 어둠 쪽으로 붙여서, 조금 내가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조금 어둠 쪽으로 안쪽으로 붙여서 조금만 붙여서 좀 잡아주게 되면 나중에 어떤 색을 표현하고 입체감을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용하게 느낌을 낼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 이 그림자 보기에는 좀 슬림하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깔끔하고 슬림하게. 그래야 색을 풍부하게 얹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둠 쪽으로 붙여라 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떤 사물이 있고, 이건 뒤에는 공간이죠. 배경인데, 이 배경하고 이런 부분들은 둥근 어떤 느낌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대신에 어둠 쪽으로 좀 잡지 말고 관계없이 정확하게 경계선 부분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둥근 부분에서 약간 어둠 쪽으로 잡는 문제하고 배경하고 관계에서 지금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그 배경에서는, 배경과 물체에서는 어떤 경계선 부분을 조금 안쪽으로 잡게 되면 자칫 형태가 틀려버리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형태가 틀려진다는 거죠. 큰 형태가 작아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정상적으로 하고, 이 어둠 안쪽에서, 이렇게 물체 안쪽에서 둥근 부분에서는 조금 안쪽으로. 처음에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좀 이게 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실기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지, 조금 실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명암도 큰 명암이 있고요, 작은 명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얼굴에 뭐 조그만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주 검정이니까 이렇게 어둠으로 몰아줘야 되는데, 이런 작은 명암들, 아주 좁거나 작은 명암들은 이런 오히려 그 전체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 아시죠? 우리가 아주 어둠 속에서는 조그만 불빛도 아주 멀리 보이고 환해 보입니다. 그리고 밝음 속에서는 아주 대낮에는 무슨 웬만한 밝기를 이렇게 드러낸다 하더라도 보이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어둠 속이나 밝음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 이렇게 아주 밝거나 밝음 속에서 어둡거나 어둠 속에서 밝거나 하게 되면 실제 느낌보다는 훨씬 더 강조되어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는데 사람이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주 좀 조그만한 명암들 있죠. 밝음이 어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파져 있거나 어정쩡한 명암들이 있습니다. 이런 명암들은 과감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너무 작은 명암을 표현하지 않도록 좀 시원시원하게 큰 큼직큼직한 명암을 중심으로 해서 극단적인 밝음과 어둠을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거 좀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앞에서 제가 이 그림자 보기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심지어는 시기와 문화 혹은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표현해가는 방식은 사람들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상에서 무엇을 느끼느냐, 또 이 대상에서 어떤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같은 것도 굉장히 달라지죠. 이건 굉장히 무겁게 보이죠. 이런 이미지들은 무겁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이건 아주 밝아 보입니다. 경쾌하게. 또 어떤 것들은 아주 창백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아주 이렇게 미소, 조그만 이렇게 작은 웃음이 느껴지기도 하는 여러 가지 느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특성이니까 수용을 해줘야 되고요. 자기한테 맞는 이런 것을 이제 찾아가고 또 골라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그렇죠.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개성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어떤 붓질이나 혹은 연필을 쓰는 것, 또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수치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하나의 원칙이나 기준을 잡아주고 그 기준 안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남대로 자기 방식대로 만들어보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런 걸 하다 보면 결국 그렇습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한 그림을 놓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렇게 썩 싫어하지는 않다,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림도 그렇게 감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느끼지도 않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난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표현하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면 또 그 부류가 나는 한 명이라 좋으면 또 나름대로 그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고요. 한 명이 내 그림을 좋아한다면 그 한 명한테는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강요하면 안 되겠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해를 해준다면 좀 더 이렇게 객관성을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더 보급반이 올라간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객관성을 확보해가고 나의 어떤 모습, 나의 개성과 개성이 많은 어떤 사람들한테 서로 통용되고 이해되고 공감되어지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원리들도 우리가 이것은 단지 머릿속에 있는 게 실제로 그림을 그려가고 사람들도 보여줘보고 전시도 하고 감상해가는 과정에서 나 자신도 스스로 배우고 다듬어지고 하는 영역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강사의 선생님의 도움이라든가 또 그림을 잘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듬어진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좋은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각과 타인의 훈수를 믿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려운 얘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봤던 이미지를 극단적인 밝음과 어두움으로 이렇게 바꾸고 나면 실제 내가 알고 있던 느낌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주 당황스럽죠. 나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표현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직접 그려보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직접 그려보면. 막 입술을 왠지 보이지 않는데 막 그려야 될 것 같고, 콧구멍도 왠지 그려야 될 것 같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산물을 봤던 기존의 모든 형상을 이해하는, 설명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 그런 감각을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만화가 됩니다. 만화적인 요소를 추구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것은 원리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에 맞추어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서 이것이 그 극단적인 흑백 이미지가 머리에 완전히 자리가 잡아서 이렇게 이해될 때까지는 자기 감각을 믿지 않는 것이 초보자한테는 좋습니다. 그것은 그 똑같은 얘기인데 타인의 운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타인의 운수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림을 좀 잘 하시거나 이런 것에 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초보자들이고 이 초보자들의 주변 사람들은 그림을 썩 잘 그린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정도일 텐데 그 사람들이 이거 이미지 이상해요. 왜 눈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 얘기를 듣게 되면 그림을 못 그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림을 잘 못 그리겠죠. 그래서 그때는 좀 자기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배운 대로만 하겠다. 오로지.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오히려 다른 사람들 얘기나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을 좀 버리고 좀 묻어두고 방식에 의해서 충분히 훈련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대략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정리를 좀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좀 이렇게 이런 걸 했죠. 형태를 만들 때 있어서 형태 만들기의 기준은 수직과 수평이다. 수직과 수평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형태를 만드는 방법은 닮은 꼴이다. 오로지 그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벽보기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고, 그것을 좀 세밀하게 바둑판 조그맣게 예벽보기를 하는 것을 격자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도 나는데, 명암을 표현하는 것, 입체감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 원리는 극단적인 밝음과 극단적인 어둠을 만드는 이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람을 보고 있으면 사람의 입체감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밝음과 어둠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일률적인 질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느낀다는 거죠. 그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밝습니다. 밝아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어둠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느낍니다. 하나는 그것은 때나 어떤 뭐 점이라거나 문이라고 생각하겠죠. 어떤 무늬가 집어넣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아니다고 보면 그럼 또 그게 뭐겠습니까? 그건 이상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밝음이 와야 될 부분에 밝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둠이 와 있어야 될 부분에 어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기는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보는 데는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든 주변의 사물들이 바로 빛에 의해서 명암 체계를 가지고 있고 명암에 의해서 입체가 느껴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본보로 해서 실제로 이 3차원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죠. 익숙한데 표현이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그러니까 보면 이상한 건 알아요. 처음에 자화상을 그려보라고 하면 얼굴에 명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 때가 되고 제 위치에 질서가 없으니까 때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이상하구나라고 느끼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명암이 어떤 체계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과정은 바로 그 명암의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질서를 부여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명암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극단적인 밝음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밝음과 극단적인 어둠이 기준이 되고 모든 사물을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 일단 그 단계로 먼저 구분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살을 붙여서 질서를 형성해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인 밝음과 어둠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입체의 기준을 잡아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이 이미지, 흑백의 이미지가 익숙하지 않고요. 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자꾸 사물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
설명이라고 하면 귀는 두 개, 눈은 두 개, 콧구멍도 있고 입술도 위아래, 이빨도 이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사라졌을 때 과연 어떻게 인식할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설명이 아니라 감상물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지, 느낌이다. 구체적으로 그 어떤 모습이 없어도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미지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이미지라는 부분과 명암을 만드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극단적인 밝음, 극단적인 어둠 이런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실기를 진행하셔야 실패하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기를 진행할 때는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이미지보다는 한 2개 정도 이미지를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이거는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이 해보는 거. 뭐 3개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죠. 밝고 어둠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크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이렇게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스케치북이 있다면 스케치북에서 사절지 크기인데 거기에 뭐 한 4개 정도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작더라도 괜찮습니다. 화면이 꼭 안 커도 괜찮으니까 또 너무 작게는 하지 말고 한 4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 크기로 이렇게 많이 여러 장 한번 그려보시면 그 여러 장 그려봄으로 해서 확실히 머리에 그 기준이 탁 온다는 거죠. 이미지도 머리에 박히고. 그래서 이미지가 한 4개 정도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개를 일주일 안에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마찬가지로 트레이싱지 기법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트레이싱지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만들어 보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초벌 그림이라고 그랬고 미술적 가공이라고 그랬죠. 음식으로 먹을 수 있게끔 가공하는 것은 음식입니다. 요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림에 맞게끔 가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공을 트레이싱지에서 해보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또 화지에 옮겨서 한 2번 정도를 진행해 본다면 막막한 느낌도 없어지고 또 이렇게 여러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기 때문에 결과도 예측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기 강사하고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진행하신다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